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입니다. 기후위기. 어느 순간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말 대신에 기후위기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 그냥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 기후변화가 만들어진 이런 상황들이 정말 그냥 이 위기로 연결된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용어 하나를 쓸 때에도 그냥 기후변화가 아니라 이 기후위기라는 것을 씀으로써 우리 스스로도 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붕괴까지라는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후변화 심각하다고, 기후위기가 또 심각하다고 여러분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체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기후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야,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기후가 변하는 것 같아. 그냥 날씨가 변하는 게 아니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이거 우리 더 연구하고 모아서 함께 모여서 뭔가 대책을 세워봐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처음 공식적으로 국제사회가 모였던 게 92년도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죠. 그래서 92년도에 모여서 그때 당시 기후변화라는 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게 자연적인 현상인지 인간의 인위적인 경제활동 때문인지, 앞으로 양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여기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그 논의를 92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국제 간의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그 틀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논의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IPCC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과학자들의 그룹이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 연구의 결과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증가와 경향성을 일치하고 있다. 결국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킨 것은 주요하게 화석 에너지 연소와 같은 인간의 경제적인 활동이다. 결국 기후변화라는 것이 인간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됐고, 그 결과 인간의 활동이면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책임지지? 라고 했을 때 그 온실가스, 지구 평균 기온을 올리게 되는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각각의 나라들이 배출하는지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 77억 명이 화석 에너지도 쓰고 또 육식을 하면서 메탄가스도 배출하고 산업 분야에서는 육불화학 같은 인위적인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쭉 배출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배출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온난화 효과를 일으키면서 온실가스가 지구 온도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기 시작했고, 계산을 해보니까 누가 많이 배출했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을 올린 것이 유럽연합,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이런 주요 선진국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선진국이 먼저 온실가스를 줄이는 교토체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교토체제에서는 이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련한 여러 이슈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서 어떤 나라가 더 많은 고통을 입는가?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누가 많이 뿜어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어떤 나라에 집중이 되는가? 그래서 봤더니 누적 배출량으로 봤을 때는 유럽과 미국이 압도적인데,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해수면의 상승, 폭염, 한파, 슈퍼태풍 이런 걸로 피해 입는 나라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 정의롭지 못하다. 누군가는 배출하고 누군가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적인 원칙은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이런 재난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같지 않다. 그래서 선진국이 더 많이 줄여야 된다. 라는 얘기들로 우리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교토체제에서 선진국이 더 줄이기로 했는데 이 교토체제에서 안 줄이고 약속을 안 지키고 뛰어나가는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비준 안에서 실천을 안 했잖아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선진국의 책임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멕시코, 한국까지 교토체제에서 온실가스를 안 줄였던 나라들이 또 배출량을 막 뿜어내기 시작하죠. 막 뿜어내면서 이거 와 우리 교토의 정서만으로 안 된다. 새로운 약속이 필요해. 라고 나왔던 게 2015년도에 파리 협정입니다. 그래서 그 파리 협정에서의 약속은 야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우리가 다 큰일 날 것 같아. 기후위기 완전 끝간데 없이 전개될 것 같으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얼마를 줄일지를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자라고 얘기했던 게 2015년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논쟁이 만들어집니다. 지난 한 15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을 인간이 산업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1도를 올렸는데요. 자, 그러면 매일매일이 온실가스 또 배출이 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면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살 수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가겠죠.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몇 도에서 막을 거냐라고 논쟁이 붙었고 거기서 1.5도와 2도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좀 선진국들은 이게 2도 정도에서 안정화시키자. 1.5도로 1.5도가 훨씬 더 어려운 목표겠죠. 2도 오르게 두는 것보다. 그런 반면에 오늘 제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투발루라든지 아프리카 또는 섬나라 지금도 기후위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들은 와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는 지금도 기후위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 2도까지는 우리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1.5도 이하로 안정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5도냐 2도냐 여기에 따라서 이 기후위기의 심화 정도가 달라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피해 입는 사람들 그리고 생물 다양성 이런 거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과학자들에게 1.5도일 때 지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2도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 연구 보고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때 2018년도에 IPCC의 1.5도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서는 1.5도 이하로 안정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보고서가 오늘 우리의 주제인 기후위기와 인권 그리고 기후위기가 인권을 넘어서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미치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 보고서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5도 이하로 안정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도 그렇게 됐을 때는 찜통지구 어떤 한계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든 돌이키고 싶거나 뭔가를 해도 소용없는 상황까지 전개가 되기 때문에 1.5도에서 반드시 맞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5도에서 막으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데요. 그때 나오는 얘기가 요즘 여러분께서 많이 듣고 있는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옵니다.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자, 탄소 중립은 어떤 정도의 내용이냐면은 보통 사전적으로는 탄소를 배출한 것을 흡수를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탄소 중립이다. 그런데 탄소를 배출한 것을 흡수를 하려면은 엄청난 양의 나무가 배출한 것을 흡수를 해야 되고 또 만약 가스 발전소를 태워서 이 CO2가 나왔을 때 그걸 흡수해서 제로로 만들려면은 그 굴뚝에서 CO2를 포집해가지고 땅속 깊숙이 묻어야 되는데
이게 묻을 공간도 찾기도 어렵지만 묻어 놓는다고 그게 안정화되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제는 배출하고 그걸 흡수해서 재료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배출량 자체를 바닥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는 2050년 전에 인류가 석유와 석탄과 가스를 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석유와 석탄과 가스를 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분 늘 쓰시는 전기, 이 전기의 40%가 석탄 발전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25%가 가스 발전에서 나와요. 그럼 우리도 현재 65%, 전력의 65%가 화석 에너지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걸 30년 안에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동하는, 여러분 차 갖고 계시잖아요. 전기차 갖고 있는 분은 아직 많지 않으세요. 거의 다 내연기관 차량을 갖고 계실 텐데 2050년 탄소 중립 되려면은 내연기관 차량 2050년에는 모는 분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 대신에 다른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전기차를 사겠죠. 그러면 이 전기차가 달리는 에너지도 재생가능 에너지여야 되고 전기차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주유소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내연기관 생산 판매 분야에서 일을 하던 분들은 아무래도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이 탄소 중립 이슈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권이라든지 이런 이슈에서 또 어떤 이슈가 만들어지냐면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충격받게 되는다라는 이슈가 또 등장해요. 왜냐하면 기후위기가 심화된 만큼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준비도 매우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데 사회가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충격, 일자리의 상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갈등, 이런 상황에 많은 분들이 노출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기후위기의 여러 가지 양상, 그리고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대비할 때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고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맥락을 좀 같이 우리가 함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기후위기 대응. 인간이 화석 에너지라든지 경제활동을 통해서 뿜어낸 온실가스가 지구 평균 기온을 올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라든지 식량의 위기라든지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요. 자, 항상 이런 위기는 가난하거나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영향이 가게 되죠. 그런데 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든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이 숙제도 엄청난 현재의 시스템을 흔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에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는 이 기후위기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뭔가 해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해법을 찾아가는 방식이 어떤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생태적 한계와 환경 부정의. 너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데 우리가 살아갈 터전은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라는 만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그린 뉴딜, 탄소 중립, 정말 한 2년 사이에 세상이 여러분 정말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바뀐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세계 기상기구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2도가 상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난해 우리가 봤던 호주의 거대 산불, 캘리포니아 산불,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4분의 1이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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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그리고 남극이 지금 우리나라 남극의 세종기지의 지난해 2월달 모습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더욱더 취약한 지역이 양극지하고 적도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생명들에게 더 취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북극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북극곰, 어떤 생물 종의 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이 북극곰도 힘들지만 이 녹아내리는 지반 때문에 지반이 녹아내리고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일대의 집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실제 이분들은 너무나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징적으로 몰디브의 대통령이 내각들에게 다 다이빙 슈트를 입게 하고 이 물속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거예요. 매우 상징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수면 상승, 기후위기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식량 생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바로 영향을 미치고요. 자, 우리도 어땠습니까? 지난해 54일간의 장마와 폭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기후위기에 가장 민감한 분들은 바로 농민들이실 거예요. 지난해 54일간의 장마와 그리고 태풍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52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농업, 식량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구에 있는 자원을 극대로 소비하면서 아주 풍요롭고 에너지 소비도 그리고 물질이나 자원의 소비도 최정점에 있어요. 최정점에서 이 소비와 문명의 풍요를 누리는 이 점에 있으면서 동시에 보시면은 84년도 북극의 면적, 2019년도 북극의 면적을 봤을 때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후위기 그리고 지구가 갖고 있는 생태적 용량의 한계를 체감하는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보면은 18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인류가 어떤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는지,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보시면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게 전통적인 바이오 연료예요. 예전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에너지를 뭘로 썼습니까? 나무를 태워가지고 난방도 하고 밥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무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게 석탄, 석유, 가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보시면 1950년대를 즈음해서 전 세계적으로 석유와 석탄과 가스의 소비가 급등하기 시작하고 우리 지금 최고의 점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화석 에너지 소비와 대기 중에 CO2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그 농도의 증가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과 같이 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도 끝간데 없이 이렇게 올리게 됐을 때 온도도 끝간데 없이 쭉 올라가게 되겠죠. 그 속에서 이제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좀 줄여야 돼. 누가 줄이지? 누가 책임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현재 이 지도가 어떤 지도냐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중에서 화석 에너지 소비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린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도랑 다르잖아요. 그쵸? 여기서 세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세계 배출량 1위 국가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게 미국일 거고요. 세 번째로 큰 게 인도이고, 이렇게 해서 한국도 이 지도에서는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는 세계 7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얘기를 하죠. 지금은 우리가 많이 배출하지만 누적 배출량을 계산해 보자. 차곡차곡 쌓았을 때는
누가 많이 배출하냐라고 했을 때 미국,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됩니다. 인도.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예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 얘기를 해왔지만 누적 배출량으로도 중국이라든지 인도의 배출량이 이제 만만치 않게 됐고,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에도 누적 배출량으로 보면은 12위 정도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누적 배출량이 많고 지금도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역할을 해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되고요. 그리고 또 국가별 비교도 있지만 세계 인구의 소득별로 탄소 배출 분포를 봤더니 세계에서 부유한 10%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가까이를 배출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50%는 10% 정도를 배출한다. 자, 그러면 누가 기후 위기에 더 책임을 지고 누가 더 빠르게 변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지도는 아까 그 지도가 누가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지도였다면은 이 지도는 세계의 누가 기후위기 때문에 더 많이 고통받는가, 기후위기에 어떤 나라 사람들이 더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1등 푸에르토리코, 온두라스, 미얀마, 아이티, 필리핀, 니카라구아. 자, 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나라들이 지금 아시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중남미 지역, 이렇게 분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라들이 허리케인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또 아프리카에 있는 아시아 지역의 남태평양 일대의 또 섬나라 국가들은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이런 피해들을 입고 있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저도 오늘 기후 문제와 인권, 사람이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들, 존중받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생각하다가 문득 이분이 생각났어요. 저도 기후 문제를 다루면서 2007년도에 열린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 발리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 회의에 남태평양의 목소리라는 세션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만난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 해맑게 웃으시는 우르술라 라코바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카트레츠라는 뉴질랜드 영의 작은 섬나라에서 정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여기 발리로 오셨더라고요. 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카트레츠에는 600가구의 3,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 해수면 상승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뭔가 식수를 마실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막 인터뷰를 하면서 이 섬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보겐빌, 그 카트레츠 이 섬들의 연합, 거기에 차 몇 대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그 표현을 했어요. 차 없어요. 우리 너무 작아가지고 차 몰고 쭉 가다 그러면 바다에 퐁 빠지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전기 없다고, 전기도 없다. 텔레비전, 컴퓨터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다른 섬이랑 어떻게 연락해요? 라고 했더니 태양광 발전기를 활용한 이 무전기, 그냥 정말 섬에서 사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와, 정말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CO2를 정말 배출하지 못했던 사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 인권, 그리고 누구의 책임인가 할 때 항상 이분이 떠오르는데, 지금 오늘 이분 생각을 하면서 카트레츠는 어떻게 됐지? 해수면 상승에 위협받는 그 섬나라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크리스찬 에이드라는 곳에서 2019년, 2020년 해가지고 매년 12월 달에 기후위기로 인한 이런 재난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발생시켰는지를 그 보험 평가액을 통해 가지고 집계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는 매년 이 보고서가 나오면은 유심히 보는데요. 여기에 경향성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유한 나라에서는 재산상의 손실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인도, 중국 이런 곳에서는 사망자 수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상징적으로 저는 보여주는 지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최근의 경향성을 보면은 미국 안에서 허리케인이라든지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큽니다. 지난해 미국과 고 일대에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20만 명이 이주를 했고 우리나라 돈 44조 정도의 피해액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기후재난, 이 강도가 커지고 사람들이 죽고 식량 생산에 위기가 오고 비용이 늘어나면서 야, 이거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인식들이 점점 저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1.5도와 2도 보고서가 나왔죠. 1.5도일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2도일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자, 그런데 이 2도는 매우 높은 위험, 1도는 높은 위험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2도까지 안 가고 1.5도에서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도도 안전한 건 아니에요. 폭염이라든지 산호의 소멸. 자, 1.5도일 때 바닷속의 산호가 70에서 90%가 소멸해요. 바다의 산호의 소멸은, 산호는 바다의 기본적인 생태계의 가장 기반을 이루는 것이 산호초예요. 거기서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 세계 바닷가에 산호가 70에서 90%가 사라져요. 자, 이거는 이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엄청난 위기가 될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이 1.5도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추세선입니다. 만약 인류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배출하게 된다면은 2030년에서 52년 사이에 뭐에 도달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마지노선 1.5도에 도달하고 만다. 시간이 별로 없다. 지금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또 1.5도 그 한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우리가 막으려고 해요. 마음 먹었어요. 우리 할게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배출량의 추이인데요. 이게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0년 안에 거의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는 삶, 30년 안에 거의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진짜 배출하지 않는 삶, 이런 사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우리가 엄청난 숙제를 지금 받아들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탄소 중립, 2050년 탄소 중립, 우리도 선언했잖아요.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언했으면 어떻게 하죠? 지켜야죠. 어떻게 지키죠? 그리고 우리는 이 간절함이 있나요? 정말, 우리 정말 탄소 중립해야겠어. 온실가스 30년 안에 절대 안 배출해야지.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거 해야겠다라는 마음들이 모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모으는 과정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보면은 이걸 이렇게 줄여간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화석에너지 산업 충격받겠죠. 내연기관 차량 충격받겠죠. 주유소 문 닫겠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완전히 변해야 돼요. 완전히 탈탄소화되는 사회. 지금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80%가 화석 에너지예요. 근데 그 80%를 30년 안에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을 때 72년도에 로마 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이 한정된 지구에서 인간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은
자원 고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최근에는 이 보고서의 전망들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 동그라미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 이제 도넛 경제학이라는 이런 연구와 메시지를 낸 분이 경제학자가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지구의 생태적인 한계는 넘어서지 않으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사회적인 이 사회적인 기초들, 예를 들면 물, 식량, 에너지, 그리고 평등, 사회적 연대, 어떻게 생태적인 한계를 안 넘어서면서 넘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요소를 잘 나누어 가지고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이냐,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당히 큰 숙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문제도 있습니다. 이전하고 다르게, 자, 여러분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로로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동시에 시간적인 한계도 돼 있어요. 얼마 안에? 30년 안에 만들어야 된다. 적어도 30년까지는 탄소 중립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문제 있지 않나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엄청 풍요의 시대를 누리면서 많이 배출하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으로 막 이제 8살, 7살인 친구들은 앞으로 2100년까지 살아갈 겁니다. 그렇죠? 2100년까지. 그런데 이 2100년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에서 안정화가 될지, 아니면 4도, 5도까지 올라가게 될지는 지금부터 정말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느냐 못 줄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대 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야, 너네들이 다 배출해 버려가지고 우리는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없어. 결국 너네들이 다 배출해 버린 거잖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최근에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해서 청소년들이 지금 불이 났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어른들에게 촉구하는 메시지, 저는 이 메시지들도 같이 봐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기후 관련한 회의가 열렸을 때, 이 페루 리마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 이 아마존 원주민들이 행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제발 우리 땅에서 석유 좀 그만 캐라. 그냥 이제는 제발 석유를 땅에 그대로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 탄소 중립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땅에 석유가 있어도 그걸 빼내서 쓰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다 질문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말 석유, 석탄, 가스 땅속에 묻어둘 수 있을까?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1.5도 안정화를 위해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고요. 다음, 이건 2019년도에 한국이 석탄 발전에 투자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그 지역 주민들이 한국을 찾아와요. 제발 우리 인도네시아에 석탄 발전소 그만 좀 지어라. 당신들이 석탄 발전소를 지으면서 그것이 바로 다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한국 법원을 찾아와서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늘 있죠. 국경을 넘어선 파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동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 그리고 또 선진국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온실가스 줄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줄이기로 마음먹다 보니까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육류세 도입을 얘기를 했어요. 육류세는 소고기 많이 먹으면 메탄가스라든지 우리가 뭘 먹는가가 또 기후위기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류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아니 우리가 그동안 식량 생산과 먹을거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우리를 뭔가 환경 파괴나 기후위기에
원인으로 취급받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도 기후위기 대응 원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의 장면은 프랑스 정부에서 유류세 인상을 시도했을 때 그때 노란 조끼 운동이 일어나죠.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시위에서도 시위대의 공식적인 성명서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사실은 있어서 만약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면 늦출수록 프랑스 안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이 피해를 받는 거 맞다. 그런데 마크롱 정부 들어와서 부유세, 부자들에게 되는 감세를 해주면서 유류세를 올리는 거, 이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 우린 여기에 분노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결정들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수많은 결정들이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 평등, 그리고 공정한 목, 그리고 정당성, 이런 것들을 획득하지 않고 우리 온실가스 무조건 줄여야 돼. 아무 말 하지 마. 우리 줄여야 돼. 지금 상황 너무 심각한데 이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너무 많은 숙제가 있어요. 자, 이분은 지난해 파리 시장으로 재선에 성공하신 분인데, 파리에 요즘에 15분 도시라고 15분 안에 걸어서 학교에 가고 도시에서 거의 자동차 없이 또 학교 가고 먹을 거 사러 가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시 구조를, 그리고 도시의 이 계획과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자동차 없이도 살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지난 공약이 주차장 6만 개 없애는 게 공약이었어요. 근데 당선이 되셨어요. 자, 이 많은 앞서서 제가 얘기 드렸던 기후위기 정말 심각하니까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말 석유, 석탄, 가스 안 쓰고 땅 속에 묻어놓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줄인다고 하면서 다른 곳에 배출원을 이전시키는 행위? 이거 당연히 안 괜찮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국가 안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실시가 됐을 때 그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조화롭게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늘 편리하고 자전거 대신에 지금 우리는 거의 자동차로 가고 있는데 이제 자동차 그 편했던 것을 거부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없애는 사회로 바꿀 수 있을까? 저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속에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자, 우리가 기후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행동으로 못 나서는 우리 스스로를 보고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서히 끓는 물속에 계속 괜찮아 하다가 죽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은 정말 눈에 진짜 질끈 힘을 쥐고 이제 안 돼. 자, 행동해야 돼 라고 인식해야 되고 줄이고 적응해야 돼.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 사회적 약자들은 감축보다는 적응이 더 절박한 분들이 많아요. 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여러 재난들에서 어떻게 적응해서 회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안전망을 갖추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IPCC의 이 탄소 중립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 IPCC 보고서를 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환경부의 자료입니다. 환경부는 지금 요 빈칸 보이죠? 하얗게 채워진 이 빈칸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탄소 중립 사회를 가려면은 전력,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정점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배출량 정점이에요.
이 숫자 보이시죠? 7억 280만 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하고 산업을 가동하고 건물에서 냉난방을 하고 우리 비행기 날아다니고 트럭 다니고 철도 다니고 한국에 1년 동안 일어나는 우리 국민들의 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가 이렇게 쌓입니다. 숫자로 나타나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90년 대비해서 거의 껑충 뛰었지 않습니까? 최고점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바닥으로 가야 돼요. 7억 톤을 30년 안에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얘기하면서 온실가스 줄인다는 얘기 많이 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목표를 세웠고, 현 정부에도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년 전에 이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목표를 달성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는 우리 지킬게 라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못 지켰네 미안해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래서 2018년도에 그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툰베리, 왜 어른들은 지금 행동하지 않는가? 수많은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그린 뉴딜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린 뉴딜은 뭐냐면은, 아니 탄소 중립까지 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닥까지 치는 사회로 만드는 게 쉬운 사회겠어요? 완전히 한 사회가 이 일에 집중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고, 또 10년 안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집중된 새로운 뉴딜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뉴딜의 방향은 그린이어야 된다. 그 운동에서 청년들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구를 파괴하지 않는 일자리를 원한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화석 에너지 기업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 구조를 완전히 화석 에너지에서 벗어나는 영역에서 새롭게 만들자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들의 세력을 대변하는 알렉산드라 오카시오-코르테즈 같은 최연소 하원 의원의 탄생, 그 힘이 미국에서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을 아주 주요하게 끌어올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유럽연합이 가장 먼저 탄소 중립을 선언하죠. 2019년도 12월 달에 선언을 합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2019년도에는 미국에서는 그린 뉴딜 논의가 나오고 EU에서는 그린 딜 논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차별을 해소하는 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만연한 불평등과 차별도 같이 시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온실가스만 줄이고 차별과 불평등은 더 심화시킨다? 이건 갈 수 없는 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2050년 전에 탄소 중립을 가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동체와 노동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탄소 중립 온실가스 배출을 달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정의와 형평성을 증진한다. 이런 표현들도 정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EU의 그린딜을 보면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이자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EU는 교토의정서 때부터 이미 줄여왔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성장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과 EU의 그린 뉴딜, 그린 딜을 얘기하지만 저는 EU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산업화되고 먼저 한 발씩 나가갔고 그리고 그 산업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착취가 있었다. 그 기반을 통해서 이 엄청난 탄소 중립 사회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전략을 얘기하는 데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EU 안으로만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모든 전환은 정의롭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지역과 산업, 노동자 등 도전에 직면하는 이들을 먼저 고려한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라든지 제도가 강력해지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당연히 지역과 산업과 노동자들 중에 어떤 곳은 잘 나가겠지만 어떤 곳은 사업을 접어야 되는 곳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등장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타파,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일자리가 아니라 탈탄소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됐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가 오게 됩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국제사회 전반에 이런 반성이 있었죠. 야, 이 전대미분의 인수 공통 감염병은 우리에게 주는 뭔가 메시지다. 어쨌든 생태계 파괴든 기후위기든 인간이 초래한 것이고 코로나가 가도 다음에 또 온다. 그러면 우리의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온 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린 뉴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탄소 중립에 대한 논의가 막 끌어올라가더니 놀라운 거는 지난 2020년도 9월 달에 중국이 탄소 중립 선언을 합니다. 중국이 먼저 탄소 중립을 했고 그 다음 일본이 하고 한국이 하고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도 탄소 중립 선언을 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 그래프 보셨죠? 엄청나게 내려꽂고 거의 30년 안에 화석 에너지를 안 쓰는 사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걸 한중일, EU, 미국 모두가 선언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지금 상황은 세계의 판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통상 모든 것들이 지금 급변하는 시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EU의 그린딜은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이라는 이 목표 아래 에너지라든지 자원이라든지 특히 농업에 대한 것들도 꼼꼼하게 챙기면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들, 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과 기후 대응을 위해서 제도를 바꾸고 예산을 투입하고 사람을 키우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표방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유럽은 이렇게 판을 또 짜기도 합니다. 자, 온실가스 여러분 줄입시다. 캠페인하고 여러분 실천합시다. 이걸로는 탄소 중립까지 강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도를 만듭니다. 그 만드는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은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이 화석 에너지에 대한 기반의 이 에너지를 쓸 경우에 엄청나게 규제를 하거나 비용을 많이 부과합니다. 대표적인 게 탄소 소비에 세금을 붙이는 탄소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유럽이 만드는 탄소 국경 조정이나 탄소 발자국은 탄소를 배출하고 생산한 물건이 유럽으로 수입이 되면은 그 수입된 물건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시키는 겁니다. 왜 이거는 기후위기 초래하는 탄소를 배출했으니까. 그리고 물건을 생산하게 되면은 그 물건의 탄소 발자국을 라벨링 합니다. 이거 탄소 얼마만큼 배출하고 만든 거다. 자, 그러면 물건에 탄소 발자국을 붙인다고 했을 때 이 물건의 탄소 발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에너지로 물건을 만들었나입니다. 만약에 석탄 발전 많이 비중으로 높여가지고 물건을 만들면 탄소 배출량 높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원도 재사용하거나 재순환한 자원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을 캐내서 쓰게 되면 탄소 발자국 높게 나타날 겁니다. 결국 유럽은 재생 가능 에너지와 순환 경제를 기반으로 이 경제의 재편 구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미국은 탄소 중립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이 탄소 중립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왜냐하면 탄소 중립 과정에서 충격받고 사라질 영역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먼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면서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겠죠.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이 미국 바이든 정부의 2차 경기 부양 대책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
2,500조를 들여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부의 예산을 쓰게 되는데요. 주요하게는 교통망을 현대화하고 대중교통을 확충하면서 전기차 산업을 집중해서 양성하고 주택과 건물을 보수하고 새롭게 보급하는 거. 그러면서 학교와 보육시설을 현대화하고, 여기 보면은 미국의 일자리 계획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보육 서비스 확충입니다. 저는 이런 거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육 서비스, 필수 간병 인력에 대해서 혜택을 강화하고 관련한 일자리를 창출해서 보육 경제 인프라를 만든다. 자,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이 취약한지를 또 보여줬던 영역이 보육과 돌봄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들에게 이 일이 엄청나게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기 시대에 이 영역이야말로 소중하게 일자리가 되고 확충돼야 될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아직 그린 뉴딜을 한다라고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없습니다만은 탄소 중립을 드라이브하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중심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예산은 기업의 법인세율을 높여가지고 책임지게 하겠다라는 이런 방향들은 우리도 저는 적극 받아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저는 별로 시간이 없다라는 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2050년 탄소 중립하면은 어때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아직 한 30년 남았다라는 생각 드시죠? 그런데 이렇게 30년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2050년 탄소 중립이 되려면은 2030년까지 2010년도 대비 45%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30년까지는 지금 배출하는 양의 절반을 줄여라 라는 얘기예요. 절반 정도를 줄여야지 2050년에 탄소 중립 경로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때 미국이 그동안 지금도 기후 깡패고 트럼프 때도 깡패였고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와가지고 우리 기후 이제 리더십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하는 걸 봐야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 미국이 워낙 큰 이 규모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크다라고 봐요. 그 속에서 5년 기준으로 26에서 28% 줄이려고 했던 것을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4월 22일 지구의 날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2배로 올릴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미국만이 아니라 그때 일본하고 캐나다도 우리도 올릴게 라고 목표를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파리 협정에 따라서 각국이 온실가스 줄이겠다라고 다 유엔에다 보고를 했거든요. 보고한 거를 다 모아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파리 협정의 약속을 다 지켜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은 3도, 4도 경로에 있는 거예요. 1.5도의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겠다는 주요 국가들의 감축량을 모아봤더니 2010년 대비 45%가 아니라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파리 협정의 약속으로는 1.5도를 못 지키는 것이 거의 확실시. 그럼 어떻게 더 줄여라 라고 특히 주요 국가들에게 막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작은 나라들에게 당신들도 2배 줄이세요가 아니라 아까 봤듯이 주요하게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에 대한 압력들이 강하게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1.5도 경로의 IPCC는 2010년 대비 45%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각각의 앞에 있는 기준 연도가 다 달라요. 이게 감축 목표 설정할 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들이 자기들의 기준 연도를 가지고 막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는 일괄적으로 2010년 대비 얼마 줄이느냐를 봤더니 IPCC는 45% 줄이라고 했는데 미국은 49% 줄이겠다고 이번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을석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정도의 목표치를 낸 거예요. 그리고 EU도 46, 미국은 45는 아니지만 42, 캐나다는 41, 한국은 지금 18%. 자, 그래서 지금 우리도
상향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본의 감축의 이 속도와 내용인데요. 그냥 지표로 보이지만 와, 이걸 여기서 이만큼 더 줄이기 위해서는 저기에 보이지 않는 산업 부분의 변화, 그리고 전력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 교통과 수송, 건물, 농업, 저 그냥 이 눈금 하나에 훨씬 더 많은,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던 계획보다 정말 많은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영국은 90년 대비 78%를 줄여요. 독일은 최근에 2045년도에 탄소 중립, 우리 광주랑 똑같습니다. 광주가 2045년도 탄소 중립 목표잖아요. 45년도에 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되게 볼만합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로 넘기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독일에서 청소년들이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독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대책이 미흡하다라고 헌법소송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 미흡하다 개선해라 라는 명령을 재판소가 내린 거예요. 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10일 뒤에 독일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게 됩니다. 55% 줄일 것을 65% 줄이겠다. 그리고 45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시나리오들입니다. 보면은 이게 8억 5,800만 톤이 독일이 배출하는 건데 이거를 2030년 마이너스 65 그리고 2045년 제로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들의 경향성이 보이지 않나요? 다 뭘 하고 있죠? 2050년에 탄소 중립 제로라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 사회를 가기 위해서 에너지, 교통, 산업, 건물, 농업 어떻게 바꿀지를 계획하고 있어요. 자, 이걸 계획하는 정도의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새로운 약속들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독일이나 유럽은 이렇게 발표하는 게 우리처럼 매번 계획을 수립하고 못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걸 해요. 예를 들면 독일은 2000년도에 탈핵 선언을 합니다. 핵발전소 제로로 만들겠다고. 실제로 독일의 전력 중에 핵발전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서 2022년도인 내년에는 독일의 핵발전 비중이 제로가 됩니다. 약속했던 것이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지면 이게 되겠어가 아니라 실제 집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에서는 최근에 기후 관련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기차로 150분 거리로 갈 수 있는 이 정도 거리는 단거리 항공 노선을 폐지한다.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기차보다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거리 항공 노선을 폐지하는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게 6월 달에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공항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폐쇄하는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항을 폐쇄하고 여기 보면은 공립학교는 일주일에 최소 1회 채식 메뉴를 제공해야 되고 에너지 등급이 낮은 주택은 2028년부터 임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에너지 효율 등급 높아서 이거 우리 집 임대가 안 돼. 단거리 항공 노선은 폐지해. 이런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지는 정책들도 실행되는 과정에 있어요. 자, 그리고 5월 13일 미국의 엘고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배를 높여라. 이 메시지.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의 2030년 감축 목표는 지구 평균 기온을 3도에서 4도 올리는 수준.
그래서 1.5도가 되려면은 지금보다 2배를 더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아까 우리가 7억 900만 톤입니다. 현재 우리가 2030년까지 파리 협정에 의해서 줄이겠다고 한 게 5억 3,600만 톤으로 줄이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2배를 더 줄여라 라고 하면은 이게 3억 5,400만 톤. 그냥 계산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배출하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절반으로. 이걸 절반으로 줄인다는 거는 지금 한국 사회가 산업과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화석 에너지 소비량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것과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게 약 37%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에서는 화석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는 40% 플러스 다른 영역에서 10%를 더 줄여야지 달성 가능한 목표치입니다. 자, 이게 한국이 1.5도 이하로 지구 평균 기온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져야 될 책임이라고 얘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목표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얘기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줄일 수 있냐? 아유,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 우리한테 지금 너무 많은 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미국은 그동안 했어?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러면 1.5도 하려면은 이 50%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회피할 수 있어? 우리 그냥 버티면 될까? 우리 그냥 버틸까 이번에도?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 지금 뭐가 부족하냐라고 했을 때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재난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그러면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숙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숙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들이 숙제가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숙제에 대해서 앉아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말도 안 돼. 아니, 이 미국이 이렇게 우리한테 감축 목표 이렇게 숫자로 던져도 되는 거야? 부터. 아니, 그런데 이거 이렇게 안 줄이고 우리가 매번 숙제를 미뤄왔잖아. 이번에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그게 가능할까? 버틸 수 있을까? 그래도 버틸 때까지 버텨볼까? 여러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그런 논의가 저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제 눈에는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사회의 엄청난 충격과 변화예요. 이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뭔가 자원이 많은 사람들은 그 갖고 있는 정보라든지 자기의 자원을 동원해서 이 변화와 전환의 순간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보라든지 갖고 있는 자원이 적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과정에서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장 국제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하나는 한국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나라라서 특히 국제사회의 무역과 통상에 대한 룰이 바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룰을 거부하겠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아직 개도국이야. 우리한테 이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요구하지 마라. 우리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역할을 할게. 라고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포지션은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 한국도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가져야 되는 나라로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무역 의존도 높고 우리나라 수출품도 봤더니 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포스코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11% 단일 기업이 저게 어떡하지? 이런 질문들.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는가 봤더니 석탄 비중 40에 원전 25에 LNG 25. 재생 가능 에너지는 OECD 국가 중에 꼴찌.
자, 이 수많은 수치들이 저에게는 매우 위태위태한 신호로 보입니다. 위태위태한 신호. 그 속에서 탄소 중립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불편하지만 직면해야 되는 질문들. 인구, 전력 중 석탄 발전 비중,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 2,400만 대예요. 전기차 보급한다고는 했지만 15만 대입니다. 자, 2,400만 대가 넘는 내연기관 차량을 가지고 탄소 중립 사회로 가려면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주유소, 산업단지. 산업단지에서 온실가스 배출하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고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일해서 돈을 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산업단지나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 압박이 세게 들어왔을 때 지금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얘기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대기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없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은 이 변화와의 파고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정말 어려운 결정들이 놓여 있고, 생각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오늘 기후위기 얘기를 하지만 이전에는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미세먼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미세먼지. 그래서 2019년도에 미세먼지 너무 심각해서 그때 반기문 위원장님을 모시고 국가기후환경회의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들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계절 영향이 큰 시기에는 석탄 발전소를 의무적으로 가동률을 조정한다. 뭐 이런 결정들을 냈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난해 중장기 정책 제안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은 미세먼지 배출원하고 그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이 온실가스 배출원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 한번 모여서 우리가 대책을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해서 500명이 모여서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듣는 이런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고 학습을 한 다음에 투표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투표 항목에는 친환경차 전환의 시점, 친환경차를 다 전환하는 시점을 언제로 해야 되느냐 봤을 때 여기에 2035년에서 40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친환경차 전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연기관 차량 생산 판매 금지 연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내연기관 생산을 금지하느냐? 35년에서 40년. 그리고 언제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 다 문 닫아야 되느냐? 2040년. 그리고 전기요금의 환경 비용이라든지 연료비를 변동시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어요. 500명의 시민들이. 근데 앞으로 방금 제가 물었던 이런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도 이런 질문과 토론들이 저는 계속 이어져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기후 문제는 이제 환경의 문제, 북극곰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문제는 우리 모두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 종들의 생명과 미래가 달린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 문제가 통상의 문제, 그리고 산업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생존의 문제,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는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 자동차 완성차 판매 업체들은 이 시나리오라든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우리나라에 2,800여 개에 달하는 부품 업체들입니다. 그럼 이 부품 업체들은 준비가 얼마나 돼 있을까요? 실제로 지난해 대구에 있던 한국 게이츠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 흑자 기업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을 확대하거나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격들. 그리고 석탄 발전소. 우리나라에서 석탄 발전소 6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30개가 충남에 집중해 있고, 30개가 충남에 있고, 그 30개 중에 10개가 당진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석탄 발전소 빠지잖아요. 빠지면 당연히 CO2 배출량 줄고 또 미세먼지 혜택 이게 오염 이런 것들이 줄어서 좋겠지만 당장 거기에 연관되어서 돌아가던 사람들의 생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는 구조도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일이 있을 때마다 고용되어 있던 분들도 있고 또 청소 업무하는 분들도 있고 엄청나게 다양한 분들이 우리는 기후위기 때문에 문 닫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석탄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전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탄소 중립, 정말 탄소 줄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ESG, 우리나라 기업들의 환경 그리고 사회 지배구조, 요즘 ESG 지표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업 활동을 할 때 재무적인 성과 외에도 그 기업이 환경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 사회적으로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기업을 이렇게 관리하는 지배구조는 건전한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포스코가 10년 만에 올해 4분의 1분기 최대 실적을 낸 거예요. 근데 이 최대 실적을 낸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보면은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서 철강 수요가 급증한 거예요. 아까 이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논의가 막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코로나가 한 7% 정도 줄였거든요. 코로나가 오니까 세계 경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저절로 줄였어요. 그런데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지금 다시 배출량도 늘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들이죠. 자,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서 철강 수요가 급증하고 철강 가격이 올랐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중국이 철강 생산을 감산했어요. 중국 정부가 철강 업체들한테 너네 생산량 줄여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표면적인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포스코가 기자들을 불러놓고 1분기 실적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실적 설명을 했을 때 기자들이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느냐? 포스코도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포스코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이기로 했는데 20% 어떻게 구체적으로 줄일 거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고, 지금 삼척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에서 가스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들 보면은 이거 바람직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게 뭐죠? 그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더 물어야겠죠. 우리는 오랫동안 그린워싱의 역사가 있습니다. 녹색합니다. 온실가스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는 뿌렸는데 한 5년 뒤에서 가서 정말 줄였어요 라고 하면은 그건 지금까지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랬을 때 한국에서 탄소 중립이 어떻게 갈지, 그리고 최근 기업들 안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경영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말로만 하는 건지는 매우 상징적인 포스코라는 기업을 통해서 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속에서 우리의 요즘의 딜레마입니다. 탄소 중립 논의하고 있고 2030년 온실가스 더 팍팍 줄여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고 있고, 우리도 지금 막 만들고 있어요. 정부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만들고 있는데 기존의 개발과 그리고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정책 관성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석탄발전소 아직 계속 건설하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공항이 지금 거의 난리가 났죠. 가덕도부터 시작해서 흑산도, 새만금, 백령도, 울릉도, 전국에 공항 7개 정도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단거리 항공 노선을 폐지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공항 건설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착륙 국제관광을 허용하고 확대하는 거, 이거 아시죠? 비행기 띄워가지고 상공을 한 바퀴 돌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갈 수가 없잖아요.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정책이
국토부에서 허가를 하고 심지어 4월 달에는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을 더 확대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야, 우리는 2021년도에 무착륙 국제관광도 했어. 아무런 목적 없이 한번 튀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온실가스 뿜고 그냥 착륙하는 것을 하나의 관광과 또는 산업정책으로 펼쳤어. 라는 얘기를 저는 지금의 초등학생들에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이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의 책임, 기후위기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각자 도생,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는다. 이 위기 시대에 각자가 자기 배를 만들고, 요즘에 코로나 국면에 그리고 미국에서 워낙 재난이 빈번하니까 부자들은 실제 벙커를 산대. 벙커를 사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방식으로는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집중하고 저는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난의 강도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어디에 어떤 지자체, 어떤 리더십 하에, 어떤 자연 조건 하에 있는가에 따라서 재난에 대비해서 살아남거나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정도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은 인구당 의료기관 수,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의료기관에 대한 인프라가 있어야지 생존율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고령화 인구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도 우리의 재난에 대한 대비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온도 상승폭이 높고 열대야 일수가 높은 곳들, 이런 것들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어느 지역들이 더 높게 나타나느냐, 여기 봤을 때 우리 광주 남구가 전체적으로 226개를 쭉 해봤을 때 지금 위험도가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험도가 높다면은 왜 높은 건지,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짜야 될 거고요. 또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석탄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들, 그것은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일자리나 산업 구조가 집중된 지역들이잖아요. 거기는 탄소 중립 정책이 되면서 먼저 충격을 받겠죠. 그럼 거기는 또 거기대로의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주 전반으로도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재난이나 위기의 강도가 높아졌을 때 더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 그리고 온실가스 줄이는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충격이라면은 그 충격은 어떻게 흡수할 수 있을지, 이런 대책들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름에 폭염이 오면 폭염 속에서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취약한지, 특히 바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폭염 시에 직업에 따라서 사망률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건설이라든지 조선업 직종들, 그리고 밭에서 농사 짓는 어르신들, 폭염이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폭염과 한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 더 덥게 나타나느냐, 이거는 주변에 나무라든지 열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지, 또는 아스팔트로 덮인 공간과 흑을 접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서 같은 도시 안에서도 더 덥고 더 극심하게 느끼는 지역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쪽방촌, 이건 서울 사례인데요. 쪽방촌 5곳 중에 4곳이 가장 더운 1급 지역에 있어요. 더운 데다가 집도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수준의 곳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전반적인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앞으로 폭염과 한파,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 심해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인 주거권을 가지고 살아야지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의 성대골에 이제 전안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이 에너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중심으로 마을을 바꿔보려고 하게 됐고, 그리고 2018년도에 폭염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이 폭염에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잘 있나? 라고 동네 어르신들을 방문하면서 이분들이 폭염이 아니어도 현재의 지금 이 주거 상태 자체가 건강하게 살기 어려운 상황이구나 라고 하면서 1년에 매년 20가구에서 100가구씩을 에너지 복지로 이제 집수리, 단열 개선, 그냥 이거에 벽지를 바르고 장판을 교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벽체를 보강하고 창문을 강화하고 또 난방 에너지의 수단을 좀 다른 방법이 없는지 모색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모델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폭염과 한파 위기 시대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망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기후위기와 가장 관련이 있는 에너지, 특히 전력 분야의 에너지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원자력 발전이 집중해 있고 이 충남에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 발전량의 절반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지역 주민들은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석탄 발전소 빼주세요. 빼지만 그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주요하게 도시들은 발전소 근처에 없습니다. 그냥 소비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탄소 중립까지 가는 이 길목에서 광주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고 아까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불편하지만 직면해야 될 질문들이 있는데 광주의 에너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광주의 건물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광주의 이동수단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이 그림들을 저는 그리기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그래도 광주는 저는 시민들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시민들이 모여 있는 것이 광주인 것 같아요. 툰베리가 시작했던 미래를 위한 금요 행동이 매주 금요일 광주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진짜 행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탄소 독립선언도 했었고, 그리고 광주의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진짜 우리도 광주 안에서 기후위기 대응하면서도 불평등을 해소하고 녹색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런 활동들이 시작됐고, 좀 더 올해 세부적으로 짜겠지만 어떻게 광주가 배출하는 이 배출량을 이런 식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까? 에너지 전환에서, 산업에서, 건물에서, 수송에서 지혜를 맞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이고 계세요. 모이고 계시고 그 속에는 내가 사용하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쓴다. 내가 뭐로? 재생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서 그래도 광주는 그 인권 교육도 매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인권의 문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당장에 행동해야 될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17개 광역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들이 좀 많이 안 움직입니다. 이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대한민국 전반이 너무 안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들이 안 되어 있는 가운데 그래도 광주는 이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탄소 중립 추진단을 만들고 시와 교육청과 자치구, 시민사회, 유관기관, 기업 그리고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아까 개구리 보셨죠? 그 개구리 중에서 아직 광주도 감축에 집중적으로 들어섰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 뛰쳐나가야겠어. 이거 정말 안 되겠는데? 큰일 났네? 인식하는 개구리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인식하는 개구리에서 줄이는 개구리, 그리고 주변을 보살피면서 적응해서 다 같이 살아남도록 만드는 그런 개구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충남도 탈석탄 금고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예산을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은 지자체 예산이 통으로 오니까 얼마나 큰 경쟁이겠어요. 근데 충남에서 먼저 은행 중에서 석탄발전소에 투자하는 은행은 점수에서 감점을 준다라든지 이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충남의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자초자산, 삼척에 석탄발전소 지을 때는 석탄에서 전기 팔아서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3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안 돼. 그러면 지금 투자해도 그 돈은 날아가는 돈이에요. 이 판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기후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프랑스의 청소년들만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지금 헌법소송을 통해 가지고 왜 번번이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계획만 하고 한 번도 못 지켰는지 책임을 묻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절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가 온몸으로 살아갈 현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 직접 행동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석탄발전소 빨리 문 닫아야 된다라고 행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ESG, 환경적으로 우리 깨끗한 기업입니다, 여러분이라고 보도자료만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지켜보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지켜본다는 게 감시한다는 게 아니라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또 우리 시민들은 시민대로.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해야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지킬 수 있고, 이 변화의 격동 속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는 어떤 사회여야 하는가? 탄소만 줄어든 사회인데 사람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각자 도생의 사회예요. 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탄소도 줄이면서 살만한 사회여야 돼요. 살만한 사회는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같이 챙겨서 같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후위기와 인권 정말 포괄적이지 않아요? 엄청나죠? 저도 이 무게를 요즘에 못 견디겠어요. 와. 왜냐면 매번 여러분들께 탄소 중립 사회는 여러분 30년 안에 화석 에너지 안 쓰는 사회입니다 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바깥으로 강의 끝나고 나가면은 온통 소비와 탄소로 쩔어 있는 사회인 거예요. 와, 내가 얘기하는 것과 내가 나간 우리 사회의 이 격차? 그리고 다른 세계에서 단거리 항공 노선을 폐지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얘기할 때 우리는 무착륙 국제관광을 확대한다는 국토부의 보도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뭐지? 우리 정부도 탄소 중립 선언했잖아. 근데 석탄발전소, 공항,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등장할 무수한 개발 공약들, 현재의 시대의식이라고는 연결시킬 수 없는 이 개발 공약들,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안 될 텐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텐데, 그래야지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을 텐데, 요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사회와 우리의 지금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같이 많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도 얘기하면서 와,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이고 말고를 떠나서 같이 얘기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자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지 이해 폭을 좁힐 수 있고, 우리가 최소한으로, 근데 지금은 최소한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많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은 없고 할 일들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빨리 합시다, 해봅시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